작년 말 AI 거품 논란에 주춤했던 반도체 시장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국내외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 어떤 기업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같은 반도체 ETF인데도 27% 수익을 낸 상품이 있는 반면 고작 3%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오늘은 최근 한 달간 반도체 ETF 시장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돈이 몰렸고 어떤 전략이 통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죠. 최근 한 달간 반도체 ETF 시장의 성적표를 펼쳐보니 확실한 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상품들이었죠.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뜯어보면 레버리지를 제외한 순수 반도체 테마 ETF 상위권을 국내 종목 위주 상품들이 싹쓸이했어요. 무려 2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상품들은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렸어요. 어떤 건 잘 올랐고 어떤 건 맥을 못 쳤거든요.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국내 ETF 안에서도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같은 한국 반도체 ETF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대형주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빅3에 얼마나 집중했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 세 종목에 80% 가까이 몰빵한 상품은 27%를 찍었고 50에서 60%만 담은 상품은 15% 안팎에 그쳤어요. 국내 증시 전반에 나타난 대형주 쏠림 현상이 ETF 수익률에도 그대로 투영된 거죠. 결국 이번 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나라보다 어느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었어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 대형주들이 수익률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가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기업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가 더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수익률 1위를 차지한 AI 반도체 포커스의 비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상품은 최근 한 달간 무려 27.1%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성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 대형주에 올인 수준으로 집중 투자했던 겁니다. 특히 놀라운 건 상위 3개 종목의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80%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ETF가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죠. 타 이거 반도체 탑10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3개 종목의 비중이 70%를 넘기면서 24.6%의 우수한 수익률을 올렸어요. 결국 이번 상승장에서 통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분산보다는 집중,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였던 거죠. 30대 직장인 김 과장 씨가 작년 말 이 ETF에 1,000만을 넣었다고 가정해볼까요? 한 달 만에 270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반면 같은 돈을 분산형 ETF에 넣었다면 150만 원 정도에 그쳤을 거예요. 무려 12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종목 집중도가 만들어낸 격차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폭락했다면 손실도 그만큼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주 쏠림 전략이 대박을 친 셈입니다. 같은 국내 반도체 ETF라고 해도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렸습니다. KODEX 반도체와 TIGER 반도체 같은 상품들을 볼까요? 이 ETF들도 분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얼핏 보면 대형주 중심 전략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미반도체 비중이 고작 8%대에 그쳤다는 겁니다. 최근 한 달간 한미반도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거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한미 반도체 비중을 20% 가까이 가져간 최상위권 ETF들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KB자산운용의 RISE AI 반도체 TOP10 사례예요. 이름에 TOP10이 들어가 있으니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수익률은 15%대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주요 3대장 종목 비중이 40%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 7개 종목에도 각각 10% 안팎으로 골고루 나눠 담았기 때문이에요. 분산 투자의 교과서적인 접근이었죠.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대형주들이 독주하는 장세에서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은퇴 준비 중인 50대 박 부장님이 분산이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이 상품에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절반 수준의 수익밖에 못 챙긴 거예요. 결국 이번 상승장의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얼마나 대형주에 집중했느냐가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던 겁니다. 글로벌 ETF 중에서는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 반도체 기업을 함께 담은 상품들이었어요. 사실 요즘 중국 경제 이야기 나오면 다들 고개를 젓잖아요. 부동산 위기에 소비 침체까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만큼은 달랐습니다. KODEX 한중반도체와 TIGER 한중반도체가 최근 한 달간 나란히 17%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미국 반도체 ETF들이 5% 안팎에서 허덕일 때 중국 반도체를 섞은 상품이 3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맞아떨어졌어요. 첫째는 국내 반도체주의 강세였고, 둘째는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 투자 확대 기대감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오히려 자국 기업 육성에 더 박차를 가했거든요. 이 상품들의 구조를 보면 꽤 흥미로워요. 한국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수를 기초로 운용되는데, 한국과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기업을 각각 15개씩 골라서 총 3중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중국 쪽에서는 캠브리콘, SAIC 같은 기업들이 포함돼 있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강세와 중국의 정책적 지원이 시너지를 내면서 17%라는 준수한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반도체만큼은 양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중 반도체 지수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중국 쪽 종목들이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으로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I 칩 설계 전문 기업인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죠. 최근 한 달간 이 회사 주가가 약 6% 올랐습니다. 그리고 SMIC라는 기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데 미국 제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립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SMIC는 같은 기간 무려 15%나 올랐어요. 이 두 종목만 봐도 중국 반도체가 왜 올랐는지 감이 오시죠? 한국 반도체의 기술력과 중국의 정책적 지원,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묘한 시너지가 났던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만 담기엔 아쉽고, 그렇다고 중국만 담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은 둘을 반반씩 섞어놨으니 리스크는 분산하면서도 양쪽의 성장 동력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주식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이나 소비재 섹터는 정말 힘들었고요. 하지만 반도체만큼은 달랐어요.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기업들의 자립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게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에요. 일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어땠을까요? 이쪽은 약 10% 안팎의 무난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TIGER 일본 반도체 FACTSET가 11.8%로 가장 높았고, AC 일본 반도체가 9.9%로 가장 낮았어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좀 심심해 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 반도체 ETF들끼리는 수익률 격차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대부분의 상품이 편입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이 서로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도쿄 일렉트론이죠.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 다음이 어드반테스트, 그리고 디스코 같은 회사들이 뒤를 잇고요. 일본 반도체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다들 이 종목들의 비중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가 서로 엇비슷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상품을 골라도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한국 반도체 ETF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잖아요. 일본은 그런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본 반도체 ETF를 고르던 결과가 비슷하니 오히려 선택이 쉬웠을 수도 있어요. 수수료가 조금 더 낮은 상품, 거래량이 많아서 유동성이 좋은 상품을 고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결국 일본 반도체 시장은 몇몇 주요 대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주가 흐름이 ETF 전체의 성과를 결정짓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 반도체 시장을 이끈 주역들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도쿄 일렉트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주가가 무려 34%나 급등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였죠.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이 증설에 나서면서 이 회사 장비 주문이 폭주한 거예요. 그 다음 주자는 어드반테스트입니다. 반도체용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쪽도 거의 독점적인 공급력을 자랑하죠.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늘리고 TSMC가 AI 칩 공장을 확대하면서 어드반테스트의 검사 장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랠리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디스코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잘라내고 연마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작년 9월 이후 주가가 잠시 주춤했었는데 연마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나 대만이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결국 일본 장비와 소재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탄탄한 기술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들의 성과가 예상외로 부진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질비한데 말이죠. KODEX 미국 반도체는 5.9%, TIEGER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3%도 안 되는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한국이 20% 넘게 오르고 중국 석근 상품도 17% 올랐는데 정작 미국은 한 자릿수 수익률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핵심 종목들이 국내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 기업은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몇 배씩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오히려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좀 비싸진 건 아니야 라는 생각에 관망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PLUS 글로벌 HBM 반도체 ETF는 달랐습니다. 이 상품은 마이크론의 비중이 높았는데 마이크론이 한 달 새 주가가 무려 42.4%나 급등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하는 수준의 상승세였죠. 마이크론이 HBM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결국 미국 반도체 ETF도 어떤 종목의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 희비가 갈렸어요. 엔비디아 위주면 부진했고 마이크론 위주면 선전했던 겁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도 결국 종목 선택이 핵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럼 투자자들의 돈은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확실한 경향이 보였습니다. 미국보다는 국내 반도체 종목 중심의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었어요.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곳은 TIGER 도체틱 오피텐이었습니다. 무려 9,450억 원이 이 상품 하나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죠. 왜 이 상품에 이렇게 돈이 몰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3대장에 70% 이상 집중 투자하면서 24.6%의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좋으니 소문이 났고 소문이 나니 돈이 더 몰린 거죠.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보면 KODX AI 반도체와 KODX 반도체에도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국내 반도체 위주 상품들이에요. 반면 미국 반도체 ETF들은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 시장보다 국내 반도체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빠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타이밍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두 회사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구간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확 바뀌었어요. 40대 직장인 이 부장님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국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며 미국 ETF만 사모았다가 연초에 국내 상품으로 갈아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2배 가까운 수익률 차이를 체감한 거죠. 국내 대형주 위주의 ETF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반도체 업황이 실적 개선 구간에 확실히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AI 서버 투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도 연일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시에 경고도 빼놓지 않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특정 대형주 위주로 급등하다 보니 개별 종목의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런 급등은 언제든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특정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라고요. 삼성전자 하나만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적절히 섞은 ETF를 사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낫다는 얘기죠.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업종 전반의 상승 흐름에는 올라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이 당분간은 유효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ETF 투자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혼자서 종목 고르고 타이밍 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매일 시장 들여다보면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죠. 그럴 바엔 차라리 좋은 ETF 하나 골라서 장기 보유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익률도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산과 장기 투자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 상품 같은데 손대지 마시고 안정적인 ETF로 꾸준히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국내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세였고 중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였어요. 같은 반도체 ETF라도 어떤 종목에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두세 배씩 차이 났죠.
앞으로는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는 만큼 특정 종목 하나에 베팅하기보다는 ETF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 성장에 올라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국가별, 종목별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는 상품을 골라보세요. 반도체 시장은 분명 기회가 있지만 변동성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